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깊은 이해를 하고자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로 벌써 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3회차 특강에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접속해서 벌써 강의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사항 먼저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기프티콘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고요. 또 강연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Q&A 시간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6분께는 무려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탄소 중립을 주제로 조력, 조류 발전, 그리고 환경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진순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진순입니다. 네, 오늘은 국제사회의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조력 발전 및 조류 발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해양 에너지 보급, 현안과 난제, 극복 방안 등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 관련한 조력, 조류 발전 그리고 환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내용, 두 번째는 조력 발전 현황과 환경 영향, 세 번째는 조류 발전 현황과 환경 영향, 마지막으로 조력, 조류 발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본 주제와 관련한 주요 용어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오늘 주요한 강의의 내용이죠.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 영어로 넷 제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IPCC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간 협의체입니다. 세 번째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RE100입니다. RE100은 국제단체의 CDP-위원회 등을 주도로 해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RE100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을 왜 해야 할까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호우,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어획량의 피해를 입고 생태계 절반 이상이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IPCC에서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35%, 제조 건설업에서 29%, 산업 공정 분야에서 7%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들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줄이면 되는데 갑자기 다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를 쓰지도 말고 어디 자동차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원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2050 탄소중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해양에너지 중에서 230만 톤을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우선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조력조류가 핵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크게 고갈성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갈성 에너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 석탄 등과 같은 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들이 있고요. 조력, 수력,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온도차 등등 에너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에너지 중에는 그 조석 현상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이 있고요.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류발전, 그 다음에 파력 현상을 이용하는 파력발전, 그 다음에 그 바다에 보면 표층수와 저층수가 온도 차이가 납니다. 표층수는 보통 따뜻하고 바다 한 400m 아래 가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두 물 간의 그 열교환을 시키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도차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도차 에너지,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IEA OES라는 국제기구에서는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을 해양에너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나온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그 다음에 염분차 이렇게가 해양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에너지 보존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IPCC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력, 조류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1000테라와트 아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지난해 사용한 전력 소비량이 566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1000테라와트 아워라면 굉장히 큰 양이죠. 그 다음에 파력 발전으로 93,000테라와트 아워, 온도차 발전으로 87,000, 염분차로 2,000에서 27,000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빨간색 부분이 이제 조력 자원이 큰 지역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파력 자원입니다. 파력 자원은 극지방, 남극, 북극 요 극지방에 주로 에너지가 몰려 있고요. 온도차 에너지는 적도 지방에 주로 에너지가 몰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그 서해안의 조력 조류 자원이 우수하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석은 왜 발생할까요? 조석은 기본적으로 지구, 달, 태양관의 인력, 그러니까 서로 잡아뜨기 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하고 달이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90도 직각에 있을 때 다시 달이 그 보름 쪽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달이 지구를 주위로 그 1개월 동안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환하는 동안에 그 조차가 큰 시기가 있고 다시 조차가 작은 조금이 있고 다시 대조차가 발생을 하고 이게 천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에너지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석 현상은 이 아까도 잠깐 봤지만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석 현상이 조석조차 큰 나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의 동해안, 그다음에 알래스카, 그다음에 캐나다의 펀디만, 영국. 지금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은 캐나다의 펀디만입니다. 최대조차가 16m쯤 되고 두 번째로 큰 곳이 영국과 프랑스 해협입니다. 약 13m.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곳이 우리나라 서해안,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게 서해안의 그 조차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 경기만 해역에 조차가 큰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아산만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물이 들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아래 게 물이 빠졌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보면 약 한 10m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그 서해안의 랜드셋 위성 사진 자료인데요. 물이 빠지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갯벌이 드러납니다. 영상에서도 갯벌이 좀 드러났고 물이 들면 저렇게 배들이 위에 뜨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석 현상은 옛날부터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게 염전에 물을 채울 때 물이 만조 때 염전에 물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처럼 조석 방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천에 가면 저런 죽방염을 설치해서 멸치를 잡았는데요. 지금도 저 죽방염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킴스트에서 그 죽방염 체험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죽방에 가서 멸치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이 그 독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물이 들었다가 빠질 때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이고요. 아래쪽은 그물을 설치해서 조석을 이용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조석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명량대첩으로 판단되는데요.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정유재란 때 배 13척을 이용해서 외선 133척을 격파한 아주 훌륭한 해전입니다. 이때도 그 조석 현상을 우리가 예보할 수 있으면 조석 현상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명량대첩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예보할 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는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현상에 의거해서 물이 셀 때 이제 저런 현상이 보이는데요. 그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하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함정 속도는 약 2노트다. 옛날에는 노를 져서 갔기 때문에 배가 2노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울돌목은 약간 10노트의 유속을 갔기 때문에 역류는 안 되고 순류 타고 다녔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그 이제 명량대첩 당일날 그 지금 빨갛게 되는 부분 유속이 센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 지금 진도대교에 있는 가장 좁은 울돌목이 되겠고요. 그 저기에서 그러면 그 난중일기의 기록에 보면 외선이 벽파진에서 몇 시에 출발했다는 없습니다. 그냥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조선함대가 출발했다. 그 다음에 그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것들만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 예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몇 시쯤에 공격을 했고 방어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결과를 보면 1차는 이제 우수영 앞바다에서 1차 전투를 했고 밀물 때는 최대한 방어를 했고 다시 그 울돌목 해역에서 밀물이 바뀌면서 썰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고 마지막으로 벽파진 앞에서 적을 대파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류의 그 주기성, 예측되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430년 전에 명량대첩의 어떤 그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력발전 현황과 환경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발전은 조석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강, 그러니까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수조차가 큰 하구, 강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설치해서 조력저수지, 그러니까 조지를 만들고 그 외해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조지 내의 수위차를 이용을 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조석에너지는 조차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수간의 차가 큰 곳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조지 면적이 넓어야 유리하게 됩니다. 조력발전 방식은 크게 조지 개수에 따라서 조지가 하나면 단조지식, 두 개면 복조지식, 그 다음에 조석 이용 횟수에 따라서 단류식과 복류식으로 구분되고요. 창, 낙조 이용 방식에 따라서 창조식과 낙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력발전은 사실 수력발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수력발전은 일정한 낙차를 가지고 발전하는 반면에 조석발전은 이 사인 커브 형태로 계속해서 낙차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발전 개시 시작, 발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 조석마다 발전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용량을 산정하거나 이럴 때 유효 낙차, 유효 수량, 유효 수위 등을 산정할 때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맨 위의 그림은 낙조식 조력발전, 조력발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낙조식 조력발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선으로 된 것이 외수위선입니다. 사인커브 형태로 외수위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점선으로 된 것이 내해 조지 수위선입니다. 그래서 외수위가 올라갈 때 조지 안에 물을 채우고 계속 채우고 만조가 지나서 외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조지를 문을 닫고 대기를 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외수위가 내려가고 이제 발전이 가능한 낙차가 되면 그때부터 발전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내해 조지 수위도 갑자기 같이 내려가죠. 그러다가 외수위가 다시 올라와서 발전하지 못할 수위가 되면 발전을 중지하고 대기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외수위가 올라가면 다시 안에다가 물을 채웠다가 또 발전하는, 조지 안에다가 물을 채웠다가 빼면서 발전하는 방식이 낙조식 발전. 반대로 두 번째 게 이제 창조식 발전인데요. 조지 안으로 물을 집어 넣으면서 하는 발전이 창조식 발전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낙조식 발전은 발전량이 많습니다.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가지의 반 중에서 위에 물량이 많은 것처럼 그 낙조식 발전은 위에 물을 쓰는 거고요. 바가지로 보면 아래쪽 물을 쓰는 게 창조식 발전입니다. 물을 채우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량은 좀 작은 반면에 옆에 조관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식 발전을 채용하게 되고요. 아래 발전 방식은 복류식 발전 방식입니다. 창조 때도 발전하고 낙조 때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발전 시간은 늘어나는데 총 발전량은 그 단류식이, 그러니까 한쪽만 발전할 경우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력발전 후보지입니다.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독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좀 커졌는데요. 독도가 저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력발전 후보지는 우리가 그 새롭게 조력을 검토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산만, 인천만, 강화, 가로림만에 대해서 조력발전에 대해서 한참 검토를 했었고요.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은 그 분화모, 섭교, 간호로, 대호, 새만금, 평택호, 화성호처럼 그 간척용으로 막았던 지역에 대해서 조력발전을 검토한 것입니다. 우선 시와 조력발전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와 조력발전소는 대조차가 7.8m인 되고요. 방조제 길이가 꽤 깁니다. 12.7km, 조지 면적이 43평방킬로미터, 단류식 창조 발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은 25.4메가와트급 조력 수차 발전기 10기를 설치되어 있고요. 28문이 설치해 있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약 552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수질 개선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 시와호 방조제가 94년도에 맞고 나서 엄청난 수질 오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수질 개선 대응책을 세울까 하다가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창조식 발전 방식을 해보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저희가 그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조력 발전도 같이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건설된 이후에 수질이 엄청 개선됐습니다. COD를 보면 17.4ppm에서 2ppm, 저소 동물 출현 정수도 늘었고요. 새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오른쪽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가보면 실제로 낚시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개잡이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조력발전소 건설 중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블레이드 저 직경이 8.3m입니다. 굉장히 큰 블레이드를 조력발전용 터빈을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그 방조제가 조성된 상태에서 카파댐을 쌓고 나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발전기를 설치한 이후에 카파댐 구조물을 제거한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외 조력발전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나라가 프랑스 랑스입니다. 벌브형 수차를 최초로 개발해서 적용했고요. 복류식 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10메가와트급 24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호 조력발전소 건설 전에 가장 큰 발전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조차가 굉장히 크고요. 1968년도 드골 대통령 시절에 준공했습니다. 방조제 길이는 750m로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가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인데요. 캐나다의 펀디만의 대규모 조력발전을 하기 위한 시험발전소 형태로 스트라플로형 수차를 최초로 적용했던 발전소입니다. 여기는 조차가 굉장히 큽니다. 1984년도에 적용했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기슬라의 쿠바 조력발전소가 있고요. 여기는 부유식 케이슨 공법을 최초로 적용한 시험발전소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앙시아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1985년에 준공해서 이후에 700kW급을 추가로 설치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이제 시와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에 조력발전소 건설되진 한 바가 없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스완지 지역에서 저 라군 형태로 의 조력발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인 320메가와트급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차도 굉장히 크고요. 저렇게 한 이유는 그 라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단계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단계의 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력발전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느냐? 환경 영향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는 프랑스 디나르 해양연구소의 크리스티앙 소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재요약한 것입니다. 제목은 랑스 조력발전과 수중환경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발표를 하셨고요. 기본적인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랑스 입구에 설치를 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지역에 조력발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방조제 연장 길이가 750m, 수차 구조물이 332m, 수문이 115m 정도의 발전 설비였습니다. 공사 중 환경 변화를 보면 방조제 공사를 1961년부터 1966년까지 6년간 공사를 했고요. 그 중에 해수 유통이 차단된 기간이 63년부터 66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한 이후에 대조차 해역, 조차가 큰 지역에서 저조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염분도가 35 psu에서 10 psu 이하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니질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생물이 대규모로 폐사했고 동식물 중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분도 굉장히 낮아져서 그거에 맞는 신규종이 유입돼서 했고요. 아래 그림은 랑스 발전소 건설 당시의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시와조력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카파댐을 쌓아놓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안에 발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형태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수 유통이 차단된 게 가장 큰 환경적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태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운영 중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유역에서 조관대 면적이 좀 감소를 했고요. 조과대는 오히려 증가했고, 그 다음에 표충 퇴적물이 재분포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관대 식물 종의 출현수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서 동물생들이 새로운 퇴적층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폐행 상태가 약 10년 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1차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조화대 해역의 연평균 생체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요약하게 되면 조력발전소 건설 시에는 해양 동물과 식물성의 피해를 굉장히 컸었지만 발전소 가동 이후 10년 후에는 새로운 폐행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리기를 조력발전소 가동은 생물학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새로운 종이 유역에 번식하였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랑스의 어떤 조력발전소, 조관대 감소로 인한 생물성의 감소를 조화대 증가로 인한 생물량 증가로 상쇄하고 남아서 이 효과를 랑스 이펙트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관대는 작아졌지만 조화대가 늘어서 생물량이 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최악의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조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생물학적 폐영 상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호 조력발전소도 1987년부터 94년까지 공사를 했고요. 96년에 대규모 해양 생물이 죽게 됩니다. 폐사를 했고 그때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97년도에 이제 배수관문을 개방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시기에 이제 조력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서 조력발전소가 건설이 됐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랜셋 위성사진 시야호가 포함된 건데요.
그때 2000년 그림을 보면 시야호 안이 굉장히 까맣고 저희 간장 모양으로 냄새도 굉장히 많고 위성에서도 색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보면 바깥과 똑같은 색깔로 현재는 굉장히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보면 왼쪽 아래에도 배수 관문이 있었고 가운데 저게 조력발전소 새로 설치해서 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성으로 인해서 해수 교환율이 증가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됐고 조건대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환경 변화는 수위가 많이 좀 변화가 됐다. 수위가 좀 안에도 조차가 생겼다는 부분이고요. 표층 퇴적물이 많이 세립화가 됐고 수질이 5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좋아졌고 생태계가 동물 플랑크톤이 극우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질이 오염되면 한 종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생물성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해양종, 바깥에 사는 플랑크톤들이 시야호 안에서도 출현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수질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력발전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긴 하지만 아직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력의 경우 지금 REC, 그 신재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1에서 2.5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방조제 조성에 따른 그 환경변화 유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 본 게 이제 여러 가지 조차가 변하고 그 염분도도 변하고 이런 퇴적물도 변하고 변함에 따라서 생태계도 좀 변한다. 이런 변화는 확실히 유발되지만 어떤 그 변화 이후 해수 교환율이 적절히 유지된다면 다시 그 생태계는 회복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랑스와 그 시와야 조력의 사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새롭게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건설하고 운영 단계에서 해양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단계에서 해수 유통을 확보할 하면서 공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후 환경 영향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환경 친화적으로도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개발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의 경우는 이 대용량으로 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2050 탄소 중립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발전 현황과 환경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발전은 마찬가지로 조석 현상에 의해서 수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수위차가 아니고 이제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정식과 같이 유속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속이 2배 커지면 에너지 8배 커지는. 그래서 유속이 큰 곳이 굉장히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조력발전 터빈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종류로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평축, 두 번째가 수직축, 세 번째가 진동식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흐름 방향, 물이 흐름 방향하고 수차의 회전축이 같은 축에 이루고 있을 때 이걸 수평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흐름 방향과 수차의 회전축이 직각을 이룰 때 이건 이제 수직축이라고 두 번째 그 영상과 같은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동식 수차는 물이 흘러갈 때 가오리 꼬리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그 운동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취득하는 그런 게 이제 진동식 수차가 되겠습니다. 조류발전은 사실은 풍력발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물속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다른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풍력과는 이제 에너지의 기원이 다릅니다. 풍력은 태양에너지가 차별화된 이 태양에너지가 비친 데가 있고 안 비친 데가 있다 보니까 기압차가 발생을 하면서 그 기압차 때문에 이제 그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제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태양에너지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비주기적, 불규칙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편중이 작습니다.
바람은 한 번 불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류는 지구, 달, 태양의 인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적 편중이 큽니다. 원래 조석은 위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이면 같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지역적 육지 형상에 따라서 그 조차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위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나 강릉 앞바다나 조차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천 앞바다 조수 간만의 차가 10m예요. 반면에 강릉에는 얼마죠? 수십 센치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지역적 요인에 따라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그거에 따라서 조류 유속도 다르다. 그래서 지역적 편중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물의 밀도 차가 이제 다른데요. 공기는에 비해서 바닷물이 840배 밀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 터빈은 굉장히 큽니다. 100몇 미터쯤 굉장히 큰데 그걸 작은 사이즈로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조력발전 시스템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 요소로는 조력발전 지지 구조물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는 고정식, 착저식, 부유식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그림에서 위에 첫 번째 그림, 이 고정식, 파일을 바닥에 고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중력식으로 착저식 형태로 그 무게로 이제 버티고 있는 형태고요. 세 번째처럼 부유식, 물에 떠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시스템으로는 전력 변환 장치, 그 다음에 변압기, 차단기가 있고요. 해적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 스카다 시스템과 상태 감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류 발전 개발 후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령도와 북한 장산고 사이에 힘천이가 뛰었다는 인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지나가고요. 거기 그리고 경기만의 동수도, 서수도, 그 다음에 천수만 입구해역, 그 다음에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거차수도 이런 지역에 약 12기가와트의 조류에너지가 보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국내 조류 자원의 약 한 80%가 진도와 신안 해역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류 발전의 핵심 기술을 보겠습니다. 조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조류 발전 설비라고 하면 이제 블레이드가 있고 허브, 나셀, 발전기, 전력 변환 장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기술, 그다음 제작 기술이 필요하고요. 조류 에너지 자원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조류 발전 지지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조류 발전 후류, 영향 분석, 그다음에 단지 설계 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조류 발전 시스템을 살펴보면 미국에 있는 버던트 파워사가 2020년에 그 루즈벨트 섬 근처에 이제 설치한 저 그림과 같은 그 수평축 조류 발전기 3개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설치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과 같이 그 안드리츠라는 회사와 아틀란티스 회사에서 메이젠 프로젝트의 저 시스템이 1.5메가와트 급인데요. 저 1.5메가와트급 조류 발전기를 4개를 설치를 해서 상용화된 조류 발전 단지는 영국에 있는데요. 저 메이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설치를 해서 현재 지난해까지 약 50기가와트 아워의 상당히 큰 전기를 생산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게 상용 조류 발전으로는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조류 발전이 되겠습니다. 21년에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2개는 회수를 했고 현재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노바 이노베이션이란 회사에서 블레이드 2개짜리 저 그림에 보시면 노란 게 지지 구조물이고요. 그 파란색이 이제 블레이드인데 블레이드 2개짜리를 만들어서 2020년에 설치해서 시험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프랑스 사벨라 터빈인데요. 1메가와트급으로 저 블레이드는 피치 제어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형태로 해서 그 제어가 되도록 만들어진 조류 발전기를 프랑스 최초의 개통연경으로 2015년에 설치해서 실험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식 시스템이 이제 최근에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그 조류발전 시스템이 오비탈 마린 파워사에서 그 실험한 시스템인데요. 1메가와트급으로 2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한 면만 보이는데 양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배 모양이 있고 이 오른쪽에 1메가, 왼쪽에 1메가 해서 합쳐서 2메가와트급의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그래서 O2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영국의 EMC에서 21년 7월부터 실험을 진행을 했고 현재 그 조류발전 설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 규모 길이가 72m로 굉장히 크고 단열기 용량으로도 2메가와트급으로 가장 큰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그 마젤란 리뉴어블사에서 저거는 조류발전기 물 속에 있습니다. 저 배 모양의 아래쪽에 조류발전 장치 1.5메가와트급을 만들어서 지금 EMC에서 그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조류발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저희가 전라남도 진도 울돌목 해역 해남 쪽 아래에서 2002년에 실험한 그 10kW급 왼쪽에 조금 그 바깥쪽에 있는 게 20kW급 그 수차를 만들어서 저 때는 이제 발전기를 붙인 게 아니고 수차만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라고 하는 좀 큰 규모로 헬리칼 형태의 수차를 넣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평축 수차, 그 다음 진동식 수차 등 우리나라에서도 수직축, 수평축, 진동식 세 가지 형태의 조류발전기를 모두 그 실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직축은 현장 실증 실험까지 완료된 한 상태이고요. 수평축과 진동식은 현재 현장 실증하고 시운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조류발전 시스템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저희 이렇게 위에 보면 저 빨간색으로 돼 있었는데 위에 모양이 좀 바뀌었죠. 거북선 모양으로 바꿨는데요. 경관을 좀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좀 주변 여건 환경과 좀 어울리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렇게 헬리칼 형태의 수차를 적용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계통에 연계해서 발전되는 시스템으로는 유일합니다.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가 계통에 전력 계통에 연계된 그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당초에는 좀 큰 규모로 저희가 실증 시험을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이제 80kW급으로 상용화된 시설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까지 다 마치고 현재 발전을 해서 계통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가 있고요. 이 시스템은 그 국내의 어떤 순수 기술로 제작 설치했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직축 수차하고 헬리컬 수차를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조류발전의 사용화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 약간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류발전 실외역 시험장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진도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총 5개소에서 동시에 그 시험이 가능할 수 있는 해상 시험장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이드 강도 시험장은 부산 키오스트 본원에 만들어 놨는데 그 12m급 조류 발전 블레이드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부품 성능 시험동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그 부품 성능 시험동과 실외역 시험장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콜라스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목표로 총 4개 분야입니다. 출력, 하중, 블레이드 강도, 비파괴 시험 4개의 분야에 대해서 그 콜라스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섬에 그 조류발전을 해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그 조류발전을 보급하는 그 개념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 이제 조류발전 ESS 융복함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그 실제로 울돌목에서 시험을 했는데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은 바로 왼쪽과 같이 왼쪽에 동글뱅이 점선 안에 있는 50kW급 시스템 2개를 설치를 해서 100kW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을
이용을 한 융복합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육지에 500kWh급 ESS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전 세계 최초였습니다. 사실 조류 발전하고 ESS 배터리를 연계를 해서 개통에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울돌목 해역에서 실증을 했고요. 실증 동안 1개월 동안에 약 11,600kWh의 전기를 생산을 했고 이 양은 약 38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간 생산한 양이고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38가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생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도 2건을 진행을 했었고요. 향후 조류발전 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이제 1메가와트급 사용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류발전 단지 적용을 위해서 1메가와트급 사용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그 다음에 KT 중소기업,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회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울돌목 해역에 적용 가능한 1메가와트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돌목에 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입니다. 저런 형태를 울돌목에 설치해서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류발전이 이제 환경 영향도 있고 뭐 이렇게 대응 방안을 보면 조류발전도 REC 가중치를 2.0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성이 아직은 미흡한 발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보면 조력발전과 같이 대규모 방조제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수차가 물속에서 회전하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제 충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가 회전에 따른 수중 소음 이런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런 물고기 충돌과 관련한 조사들을 뭐 해외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면 수중 카메라, 청음기, 초음파 음향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물고기가 실제로 이제 터빈에 부딪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충돌된 바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유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지작물이 있으면 이제 피해간 거죠. 터빈이 나타난 이제 회피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중 소음으로 인한 물고기 영향 조사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조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설치되면 이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만약 영향이 있다면 저감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뭐 이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류 발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고 장점이 있습니다. 뭐 친환경성도 있고요. 규칙적인 에너지고요. 배후단지 개발도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방조제 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이 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력 발전의 어떤 영향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서해안에서 조력 발전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런 시와 조력 발전소가 운영되기도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 어떤 방조제를 막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력 발전이 추진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런 조력 발전의 장단점을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발전 차익 지원 제도 하에 있을 때 1kWh에 86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생산하는 그때 당시에 다른 발전원들이 1kW 생산할 때 50원, 100원 이 정도 했을 때 얘는 800원 어치의 돈이 들었거든요. 나머지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산업이 많이 굉장히 육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탄소 중립 목표에서 아까 보면 해수부에서 2050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50년 목표만 있는 겁니다. 중간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목표를 세워놓으면 관련된 기업들도 이 조력 발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 목표를 세워서 탄소 중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와 조력 발전소가
실제로 조력발전용 터빈하고 발전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그 터빈과 발전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존 실화 조력발전소의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해안 지방에 많은 이제 어떤 담수호들을 역관적으로 할 경우에 중소규모 조력발전을 적용할 경우 좀 조력발전 보급이 활성화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류발전 보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실 조력발전에 비해서는 조류발전이 좀 더 친환경적입니다. 뭐 방조제를 일단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축은 물속에 다 발전기나 이 시스템을 넣을 수 있지만 치축은 이 발전기들이 이 공기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토항 선배와 이제 배들이 다닐 때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박이 다니는 부분과 우리가 조류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 그 공간을 그 잘 적정 규모로 했을 경우에 잘할 수 이게 배치하면에 따라서 그 선박 통행도 문제없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홍보 교육 이런 것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독 지원은 그 조력발전과 같은 부분입니다. 연차 목표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류발전의 경우는 그 조력발전보다도 아직 경제성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내구성도 좀 낮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술 개발할 부분으로 보는 게 이제 발전 시스템을 경량화, 이 시스템의 무게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내구 고도화 시스템을 좀 더 손 안 대고도 자기가 알아서 잘 AI 기술이나 동원을 해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설치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발전 설비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지역에 그 적용 가능한 조류발전 ESS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나라 도서지역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통해서 조류발전 보급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그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 도서지역인 맹골도나 서고차도 이런 섬들은 현재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그 안에 섬에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발전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킬로와트 아워당 지금 현재 100원, 200원 수준인데 저기는 뭐 2,500, 뭐 10배 이상의 어떤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탄소 중립 관련한 해양에너지 개발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연차별로 그 해양에너지를 개발할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연차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차별 목표를 세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그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좀 더 그 해양에너지 특히 조력조류발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의 중요성부터 또 조력 발전, 이 조류 발전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연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이 선정되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력 발전에 굉장히 좀 환경적인 문제도 존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갯벌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죽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서도 조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 아까 랑스 사례나 시어호 사례, 뭐 시어호는 나중에 그 방조제가 있는 상태에서 조력 발전이 들어갔으니까 좀 다른 경우지만 프랑스 랑스 사례에서 보면 방조제를 맞고 해수 유통이 안 되면서 안에 생태계가 파괴가 물고기 다 죽었거든요. 죽고 어느 정도 해수 유통이 되면서 한 10년 지나서 이 어떤 이 생태계가 원상 복구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이 건설 시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건설 시에 유통시켜가면서 건설을 잘하면 된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수차하고 수분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차를 먼저 건설을 하고 물을 유통시키면서 수차 쪽을 건설하게 되면 해수 유통을 시키면서 어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사실 환경 영향을 현재보다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시원하게 해결이 됐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 지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김진수님 질문 주셨고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대체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조력, 조류 발전으로 얼마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조력, 조류 발전 부존량이 1000테라와트 아우어 1년에 그 정도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023년에 우리나라가 총 에너지량이 566테라와트 아우어 정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부존된 조력, 조류 에너지는 전 세계에 부존된 에너지의 약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볼 때 1000테라와트 아우어가 전체 부존량이거든요. 그중에 10%, 100테라와트 아우어 정도의 그 조력, 조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 다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진짜 그 소모량의 5분의 1 정도의 엄청난 양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두현님 질문 주셨고요.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 때 수위차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했는데 정조 때 전기가 생산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비책을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조력을 좀 아시는 분의 어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너지는 간헐성인데요, 저 부분이. 계속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풍력, 바람 불 때만, 태양광, 해가 떠 있을 때만, 조력발전, 조차가 있을 때만, 없을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너지의 한계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장 방식의 가장 첫 번째가 양수발전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ESS 배터리 저장하거나. 그래서 그 자연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장을 좀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화된 거는 양수발전이나 ESS 배터리, 뭐 플라일 이런 형태가 있는데 실제 사용적인 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력망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조력발전에서 발전된 전기량을 개통해서 다 흡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박미영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시화호 방조제가 과거에 심각한 수질 오염이 있었지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수질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전북 새만금 방조제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새만금이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길이가 12.7km입니다. 새만금은 33km입니다. 굉장히 방조제가 길고요. 안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에 조력발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얘기들이 과거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조력발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이게 이제 조력발전은 아까 조차의 좌승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야호보다는 새만금이 시야호는 평균 조차가 5.6m쯤 되고요. 새만금은 평균 조차가 4.2m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치는 가능한데 경제성이 좀 낮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유진희님 질문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적 요인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추후 발전 시스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마 지금 태풍에 영향을 받는 거는 아마 그 풍력발전기인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이 컷인, 발전 시작하는 풍속과 컷아웃, 그 이상 되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세게 올 때는 발전을 접거든요. 그래서 그 풍력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 지진 이런 영향은 사실은 이제 구조물이나 발전 설비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실제로 조력 발전을
구조물을 건설할 때는 그 내진 설계까지 같이 합니다. 굉장히 워낙 큰 구조물이고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태풍이 와도 뭐 워낙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강희숙님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좀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효율성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조류발전의 경제성은 더 낮습니다.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급된 상태도 보면 풍력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조력 시야호 하나, 그것도 수질 개설 목적으로 건설된 어떤 재생에너지고요. 조류발전, 시험발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아직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그 제도적 지원을 받아서 아까 상당 부분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이 조류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지구인님의 질문이고요. 조력발전은 소음이 크지 않는지 궁금하시고 또 풍력과 비교했을 때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주셨네요. 예, 조력발전은 실제로 이제 다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이 조력발전용 터빈이 있습니다. 시와 조력발전소 한번 가보세요. 바깥에까지 소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그 무슨 토음 소리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 속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깥에까지는 일단 조력발전에서는 소음이 없습니다. 네, 이어서 임성호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 조성보다는 갯벌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조력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할지 혹은 아직은 환경 보전이 우선인지 현장의 의견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어려운데. 맞습니다. 예, 잘 아시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에서 가로림만은 제 1순위 조력발전 후보지였습니다. 왜? 가로림만은 막아야 될 방조제 길이가 짧습니다. 근데 뒤에 조지먼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이 맨 처음 관심 가진 게 1차 석유파동 1973년, 2차 석유파동이 1979년도에 나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조력발전이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가로림만이 이 조력발전이 되지가 않고 사실은 조력 후보지로 계속 해서 원래 농업용지로 개발이 안 됐어요. 방조지로 안 바뀐 거거든요. 네. 조력발전 후보지였었는데 근데 현재는 가로림만 안에를 보호구역으로 이제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림만 안에는 이제 어떤 환경보호 어떤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력발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는 조력발전을 한다고 해서 가로림만 안이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존과 개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해수유통을 해가면서 기술적으로 잘 한다면 사실은 보존과 개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해주신 박진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질문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사후조사 모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채팅창 상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링크나 라이브 종료 후에 뜨는 화면 속의 QR코드에 접속하시면 나의 강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일 13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9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물결을 넘어 해양 로봇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경남 센터장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